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군 함대를 상대로 전면적인 섬멸 작전을 방금 시작했으며 목표는 일반 항공기가 아니라 푸틴이 나토에 맞서기를 바랐던 공군의 보석으로 여겨지는 가장 진보된 전투기인 수-35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전투기 8대가 한꺼번에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7대는 보로네시의 보리소글랩스크 공군 기지에 주차된 상태에서 불길에 휩싸였고 8번째는 공중에서 F-심석 조종사와 마주했습니다. 그 대결의 승자는 F-심석이었습니다. 8번째 수-35 전투기는 7월 8일 동부 전선에서 격추되었고 제3군단이 그 사건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장 비싼 전투기를 지상과 공중에서 사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러시아 공군 기지를 체계적으로 겨냥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캠페인의 가시적인 일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F-심식이 어떻게 Su-35 같은 전투기를 격추시켰을까요? 그리고 왜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함정이라고 설명할까요? 왜 이러한 작전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그 비행장들에 얼마나 큰 타격이 가해졌나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은 최근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고 있으며 이 비디오는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단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우리가 이를 돌파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먼저 그 공중의 순간을 열어봅시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충돌은 전선의 동부에서 발생했지만 지휘부나 제3군단 모두 정확한 위치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부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치열한 지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며 따라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상 자체는 공개되었습니다. 군단은 그 순간의 녹화를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도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이미지가 정확히 무엇을 증명하는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만 손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사 선정아들도 수-35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논쟁은 항공기가 추락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그것을 추락시켰는가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35는 패트리어트 같은 지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가 공대공 AMRAAM 미사일로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확인된다면 이는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F-16이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전투기 중 하나를 공중에서 사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둘 다 솔직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신문 다이얼로그가 전한 칠러시아 소식통의 버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함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러시아 진지의 유도 KB 폭탄을 투하하는 척하면서 다른 2대의 항공기가 이를 엄호했습니다. 러시아 수-35 전투기가 폭격을 가장한 제트를 요격하기 위해 이동했고 바로 그 순간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발사되어 명중했습니다. 같은 소식통은 러시아 조종사가 생존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의 설명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은 지대공 시스템이 아니라 공중에서 대기 중이던 F-16과 그 AMRAAM 미사일에서 왔습니다. 두 버전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방공망으로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중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훨씬 더 불편한 기준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충돌을 보여주지만 항공기를 타격한 것이 F-16의 미사일인지 지상 기반 시스템인지는 녹화에서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이 구분은 현재 각 측의 주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눈에 띕니다. 러시아는 보통 수-35와 같은 주력 항공기의 손실을 무시하거나 늦게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선정아들이 직접 손실을 확인한 것이 모스크백에는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왜 단일 항공기에 대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까요? 수-35가 보통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토 코드 플랭커 2로 알려진 이 항공기는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4세대 플러스 다목적 전투기로 전설적인 소련 시대 Su-27에서 파생되어 2번이나 처음부터 다시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1988년에 비행했습니다. 1년 생산은 2005년에 수-35BM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되었고 오늘날 운용 중인 버전은 수-35입니다. 그 여정은 사실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몇 개의 프로토타입이 제작된 후 이 프로그램은 한 번 보류되었고 잠시 수-37로 대체되었지만 그것도 양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5년에야 러시아는 설계를 개편하고 수-35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 죽었다가 두 번 부활한 전투기이며 바로 그 이유로 모스크백에는 명예의 상징이자 희소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숫자에 있습니다. 유로마이단에 따르면 러시아는 약 100대의 수-35 전투기를 가지고 전면전에 돌입했으며 2025년 12월까지 45개월 동안 8대를 잃었다. 확인된다면 공중에서 격추된 이 수-35 전투기는 전쟁 중 기록된 최소 9번째 수-35 손실이 될 것이며 이는 수-35 손실이 얼마나 드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하룻밤에 8대의 전투기라는 그림의 무게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설명합니다. 보통 몇 년에 걸쳐 발생하는 손실을 우크라이나는 단일 작전으로 압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대를 교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루시에 따르면 러시아 공장은 2024년에 수-35 12대를 주문했지만 10대만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항공기를 하나씩 격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공급망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이 벨고로드의 스키프 M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 시설은 수-35와 수-57 생산에 사용되는 특수 합금 가공에 필요한 드릴과 절단 도구를 공급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제약은 기술적입니다. 이 항공기의 많은 부품들은 레이더에서 엔진까지 서방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더 이상 자유롭게 구매할 수 없거나 이를 가공할 정밀 공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잃는 것은 하룻밤의 손실이지만 이를 대체하려면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는 생산 체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떨어지는 수-35마다 쉽게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 역할은 그 가치를 더합니다. 러시아는 이 항공기를 공중 유세를 확보하고 자국 폭격기를 보호하며 장거리 미사일로 공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항공기를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서 수-35를 격추시키는 것은 이러한 러시아의 모든 능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일 수-35가 이렇게 가치 있는 진짜 이유는 사실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Su-547, 즉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예정되었던 이 전투기는 서류상으로는 F-35의 경쟁자였지만 실제로는 비틀거렸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루시의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15년 동안 단지 21대의 Su-57을 제작하는 데 그쳤으며 목표는 2028년까지 76대였습니다. 차세대 엔진인 이즈델리의 30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항공기는 수-35에서 파생된 구형 엔진으로 비행합니다. 수출 금지 조치로 민감한 전자 부품의 흐름이 차단되었습니다. 인도는 공동 생산 프로그램에서 철수했습니다. 알제리만이 고객으로 남았고 유일한 생산 공장은 2026년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57은 2024년에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지상에서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결국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항공기를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라기보다는 4세대에 더 가까운 것으로 설명하며 현장에서는 주로 멀리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임무로 변모했는데 이는 어차피 수-35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수-35가 푸틴이 여전히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진정한 강력한 전투기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 러시아의 항공기 공장이 새로운 수-35와 수-34 배치를 인도했지만 공식적으로 단 한 대의 수-57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모스크바의 상황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경쟁자들은 이미 앞서 나갔습니다. 2025년에만 미국은 191대의 F-35를 제작했고 이미 6번째 세대 F-47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50대 이상의 J-10을 생산하고 2024년에 2개의 별도 6번째 세대 프로토타입을 비행시켰습니다. 심지어 터키도 2024년에 5번째 세대 KA-8을 공중에 띄우고 자체 전투기 산업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오랫동안 5세대를 지나 6세대로 나아가고 있는 동안 러시아는 이전 세대의 전투기인 수-35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남긴 이 마지막 강력한 카드조차도 지난주에 서방이 구식이라고 무시하는 F-16에 맞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대의 항공기를 잃은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러시아의 공군력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세대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항공기는 실제로 어떻게 비교될까요? 수-35 전투기는 순수한 힘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추력 편향 엔진으로 매우 민첩하고 강력한 레이더로 먼 거리에서 목표를 탐지할 수 있으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접 전투에서 여전히 강력한 상대이며 우크라이나 분석가의 말로는 위험하지만 진정한 5세대기로 가는 과도기적 해결책입니다. F-16의 강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서방의 항공 전자장비, 성숙한 레이더 미사일 통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황 인식입니다. 나토 타입 데이터 링크 덕분에 F-16 조종사는 조기 경보 항공기나 지상 레이더의 정보를 사용하여 자신의 레이더에 적을 포착하기 훨씬 전에 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은 종종 누가 더 민첩한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보고 먼저 발사하는가의 전쟁입니다. 7월 8일의 결과는 어떤 이야기를 믿든 간에 이 두 번째 논리가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두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도 이 방정식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F-16 조종사들은 길고 까다로운 나토 표준 훈련을 거쳤고 이 항공기는 단순한 플랫폼으로서가 아니라 서방이 수십 년에 걸쳐 성숙시킨 공중 전투 문화와 함께 왔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자면 수-35가 더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지만 F-16은 더 멀리서 상대를 보고 첫 번째 펀치를 날릴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첫 번째 타격이 종종 마지막 타격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AMRAM의 사용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단순히 항공기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항공기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현대적인 공대공 미사일도 제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F-26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덜 논의된 부분입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구독은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의 하늘에서의 모습에서 지상의 모습, 즉 러시아 공군 기지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지상 전선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보리소글렙스크 공격은 이 캠페인의 가장 인상적인 예였습니다. 유나이티드 24에 따르면 미리타르니의 위성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 기지에 집결한 전투기들 외에도 8대의 야크 130 훈련기, 2대의 Mi-8 그리고 1대의 대형 Mi-26 수송 헬리콥터가 표준 위치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타격인지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나사의 화재 모니터링 서비스에 따르면 주요 이상 열 신호는 전투기들이 주차된 지역과 기지의 연료 및 오일 저장소에서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대의 항공기가 하나씩 파괴되었는지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귀중한 전투기 그룹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기지의 가장 중요한 지점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리소글렙스크는 보통 기지가 아닙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주요 중심지로 수-34, 수-35S, 수-30SM 항공기와 훈련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35 연대 2개로 구성된 베고 항공사단에 속합니다. 보리소글렙스크에 대한 공격은 또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기지는 러시아 내부 깊숙이 위치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러시아가 안전한 후방으로 여겼던 비행장까지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의 어려운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항공기를 전선 근처에 두면 드론 사정권에 들어가고 멀리 뒤로 빼면 작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안전한 주차 공간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항공기뿐만 아니라 기지의 연료와 석유 저장소의 화재는 별도의 타격입니다. 비행기지가 온전한 항공기로 가득 차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이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개별 항공기뿐만 아니라 기지의 생명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단일 기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잔코이 공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목표는 활주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오리온 공격 및 정찰 드론을 제어하는 중계 시스템과 무기 및 탄약 저장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SBU는 또한 케르치의 항구 인프라, 노보후이 호리우카와 체르보네의 탄약 및 연료 저장소, 도네츠크의 포크로우스크 근처의 물류 허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젤렌스키가 명령한 40일간의 체계적인 소모 작전의 일환이며 여러 기지를 아우르는 패턴의 최신 연결고리입니다. 며칠 전인 7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SBU 드론이 크림반도의 사키 기지를 공격하여 최소 7대의 러시아 항공기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했습니다. 이 기지들을 나란히 놓으면 패턴이 드러납니다.
두 번의 별도 4기 공격에서 목표는 수-30, 수-30SM, 수-24 항공기를 보관하고 있는 경납고였습니다. 며칠 전인 7월 4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HU는 크림반도의 벨벳 기지에서 미그 29를 파괴했습니다. SBU에 따르면 최근 작전은 단순히 인프라뿐만 아니라 적의 드론 조종사와 지휘관도 타격을 입혔으며 이는 단일 전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같은 7월 8일 밤 우크라이나는 동시에 2개의 러시아 정유소, 섀도우 플릿 탱커 그리고 공군 기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비행장은 훨씬 더 광범위한 체계적인 소모전의 한층일 뿐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특히 F-16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첫째,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우크라이나는 주로 자국의 하늘을 방어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전투기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도구를 얻었습니다. F-16은 첨단 레이더와 AMRAAM 미사일을 장착하여 러시아 전투기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첫 번째 우크라이나 플랫폼이며 이는 공중에서 러시아에 대한 균형을 서서히 그러나 진정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억지력입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비장의 카드 중 하나는 전선의 우크라이나 위치에 투하한 KAB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이러한 폭탄을 운반하는 항공기는 보통 수-34와 수-35 같은 플랫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중에서 이러한 항공기를 더 많이 타격할수록 러시아 조종사들은 전선에 접근하는 데 더 신중해야 하며 KAB 위협이 전선에 도달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면 압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F-16과 AMRAAM으로 공중에서 그리고 드론으로 기지를 동시에 타격하여 지상에서 러시아의 공군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항공기를 격추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륙하기 전에 활주로에서 잡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입니다. 교체하기 어려운 함대에게 이것은 지속적인 상처입니다. 여기서 비용 비대칭도 눈에 띕니다. 수십만 달러의 드론이 수천만 달러의 전투기를 활주로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보리소글랩스크의 전투기를 집결시키는 것은 실제로 이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야간 공습으로도 전체 함대를 위협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목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상은 이것입니다. 공중 우세는 지상 작전부터 도시 보호까지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의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징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F-16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서방이 이 항공기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긴 정치적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투기를 F-16이 격추시키는 것은 군사적 승리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전선과 서방 기부자들에게 이 항공기는 효과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러시아도 무한한 항공기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점진적으로 자국 영공을 되찾기 위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처음도 아닙니다. F-16이 수-35를 격추한 것은 최소한 두 번째 기록된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2025년 6월에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 네덜란드 F-16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수-35를 격추하며 F-16의 첫 공중전 승리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날도 스웨덴산 사브 조기 경보기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35를 탐지하고 F-16에 표적 데이터를 전달했으며 F-16은 그 후 AMRAAM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이는 반복되고 성숙한 능력의 징후입니다. 하지만 과장 없이 솔직하게 상황을 읽어야 합니다. 우선 수-35를 격추한 것이 F-16인지 지상 방어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 측의 주장일 뿐입니다. 영상이 이를 확정할 때까지는 신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이 전쟁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항공기를 잃습니다. 6월 27일 하루에만 우크라이나는 미그-29 3대를 잃었으며 한 대는 공중에서 격추되고 두 대는 보즈네센스크 기지에서 지상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항공기를 타격하는 칼날은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도 이 게임을 잘 알고 있으며 여전히 우크라이나보다 전선에 훨씬 더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몇 번의 손실로 모스크바의 공군력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경고를 발합니다. ISSW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체의 패트리어트 생산으로 전환하기 전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공중전의 한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동안 다른 전선에서는 도시로 향하는 탄도 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8일을 선언된 전환점으로 읽기보다는 길고 복잡한 투쟁의 한 장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하며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중 유세를 위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월 2일 키이우에 대한 공격에서 약 500대의 드론과 77발의 미사일이 사용되었고 최소 30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늘에서 누가 승리하든 4년이 넘는 이 전쟁의 대가는 다시 한번 민간인들이 가장 무겁게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7월 8일이 보여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이 조용히 변화하는 문턱이며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중과 지상에서 러시아의 가장 귀중한 항공기를 사냥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공군의 진정한 시험은 보유한 항공기의 수가 아니라 그것들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처음으로 자국 활주로에서도 그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14이 우크라이나의 공중에서 진정한 우위를 제공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수적 우세가 이러한 손실을 흡수할까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